영업이익이 원래 시장에서 한 30억대에서 150억대 예상했는데 490억이 나오니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했는데, 중국산 ESS 배터리의 관세 장벽이 강화되면서 중국산 ESS 배터리의 가격은 58.4%의 최종 관세를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럼 ESS 배터리는 몇 프로냐? 15%입니다.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중국 거가 가격 경쟁력을 완전하게 잃게 되는 거고요. 외국인 8월 달 들어서 1등이 에코프로 BM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에코프롬이 1등이라는 거는 다 이런 상황을 좀 증명하고 있지 않나. 에코프로비엠이 최근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에코프로비엠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영업이익이 원래 시장에서 한 130억대에서 150억대 예상했는데 490억이 나오니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했는데, 여기는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인도네시아 그 니켈 관련된 광산 투자 이익이 40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은 한 85억 정도 이익 달성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연속성이 그래도 에코프로비엠 측에서는 있다고 보는 게, 3분기에도 이거 인도네시아 그 니켈 광산 투자 관련된 거 연결로 이익이 잡힐 거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 일회성으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계속 잘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에코프로비엠 실적 중에 역시나 여기도 ESS 쪽 기대감이 좀 있겠구나. 왜냐하면 ESS 매출이 분기당 400억 사이즈에서,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에서도 밝혔어요. 우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수요 증가로 ESS 매출이 100% 증가했다. 400억대에서 800억 사이즈로 올라왔다는 건요, 곱하기 4하면 3천억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왜냐면 미국의 ESS 시장을 앞에 2차 전지 상황 말씀드릴 때 CATL 거가 없어지면서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들어가는 게 이제 막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포텐 터지냐에 따라, 예를 들어 삼성 SDI에 들어가는 양극재 에코프로비엠의 ESS용 매출이 분기당 800억이 아니라 분기당 1,500억, 분기당 2,000억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 맥스로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럽의 전기차 판매 호조가 나오고 있다. 야, 무슨 소리야, 삼성 SDI 배터리 안 팔리잖아. 그게 아니고요. 유럽의 신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우디도 신차가 나오고 BMW도 신차가 나옵니다. 폭스바겐도 신차가 나오고요. 그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고요. 북미는 가장 늦었죠. LG엔솔하고 SK온이 북미에서 미친 듯이 공장 지을 때 삼성 SDI는 공장을 안 지었는데, 삼성 SDI의 스텔란티스 합작 인디애나 공장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가 세팅되는 게 여기 북미 고객사 신규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당연히 이거 삼성 SDI발 인디애나 공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양극재 업체들이랑 다르게 에코프로비엠은 이 파워툴, 전동공구 쪽 매출이 쏠쏠창게 있어요. 근데 여기도 파워툴도 보시면 품목별 판매 현황에 51% 늘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소진된 것도 있지만 신규 판매가 늘어난 게 두 가지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파워툴 교체 수요 및 가격 메리트 부각에 따른 고객사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전기차, 파워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모두 회복되는 국면인데, 파워툴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견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ESS는 국책사업 효과까지 나오면서 국내에서 ESS 1조 5천억짜리 지금 삼성 SDI가 싹쓸이 했거든요. 여기 그러면 국내 ESS 수요는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많이 가져가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를 통해서 MHP라고 하는 니켈 중간재를 연간 4만 톤 생산하는데, 이거 마진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거의 마진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실적 반영되는 게 전체 에코프로비엠 영업 마진 올리는 데는 무조건 좋다. 그 다음에 요새 리튬값 난리죠. 지금 앨범알 오늘 시간으로 8% 급등 나왔는데 리튬값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ATL이 이춘시에 있는 그 공장을 중단하면서 글로벌 공급량이 3% 정도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SQM하고 칠레 SQM하고 미국의 앨범알 주가가 딱 그 리튬 가격 반등 나오는 거를 반영을 하는 거고요.
6년 깜짝 놀랄만한 양극재를 발표하겠다는 그 이동철 회장님의 얘기가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로 완벽한 원가 절감과 완벽한 생산 공정 혁신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우리 원가 20% 이상 더 절감할 거예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극재 가격을 하이니켈 양극재인데도 LFP에 버금가는 엄청나게 가격을 싸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메탈 가격의 리튬은 앞으로 10불에서 23불 범위의 추세적인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가 절감하면서 탈중국하면서 가격까지 엄청나게 낮췄는데 오히려 리튬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물론 유럽에서 완성차가 잘 팔려야 됩니다. 신차가.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양극재 출하량이 연간으로는 와 얘네가 40% 넘게 증가한다고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분명하게 좋아진다. 가동률이 중요한데요. 가동률은 그렇게 막 아직 엄청나게 회복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가동률은 숫자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연간 LFP 우리도 하겠다 그래서 실제 연초에 밝힌 거는 3,000톤인데 올해 말까지 5,000톤으로 LFP 당장 늘리겠다고 했고요. 다음 달에 중국 공급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튬이나 배터리나 중국의 대거 그 IT 관련된 공급이 막 과잉돼 가지고 막 가격을 폭락시키는 이런 업종들 모두 공급 개혁하겠다는 거거든요. 요게 세부 정책명은 가격 정책이에요. 가격. 그래서 이거 만약에 아주 세게 만약에 시진핑 정부에서 나온다고 하면 중국 업체들 알아서 치킨 게임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러면 리튬 가격이 됐던 배터리 가격이 됐던 어느 정도 카방 경직성은 회복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국산 ESS 배터리의 관세 장벽이 강화되면서 중국산 ESS 배터리의 가격은 58.4%의 최종 관세를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럼 ESS 배터리는 몇 프로냐? 15%입니다.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중국 거가 가격 경쟁력을 완전하게 잃게 되는 거고요. 미국 내에서 중국계 신규 공장 중국이 돈을 댄다든지 중국이 합작하는 공장 대표적으로 많았죠. 미시간에 CATL 있었죠. 그리고 고션 하이테크도 있었죠. 이런 공장들 진행 사례가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 라이센스만 쓰는 것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국내 2차전지 기업들, 특히 미국의 공장 가진 기업들의 구조적인 우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생산 최적화와 원가 절감을 통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흑자 전망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에 490억 잡았는데 3분기에도 최소한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나오겠다는 거예요. 네이버 금융이요. 실적 추정치를 딱 그대로 네이버 금융을 갖고 왔는데요. 요 네이버 금융의 25년도 연간 영업이익이요. 불과 에코프로비엠 실적 나오기 전까지면 490억이었어요. 25년도 연간 영업이익 잡아놓은 게 지금 여기 얼마 잡혀있죠? 1056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만약에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이 또 490억대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 연간 영업이익 다시 1,500억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2026년도 영업이익 다시 1,500억대 잡아놨는데 이거 2,000억 넘게 올라갈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일회성 이익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ESS가 파워툴이 모두 좋아진다면 전기차 부분을 벌크업을 할 거다. 그리고 ESS 매출이 100%씩 증가하는 거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 딱 하나는 유럽 공장, 헝가리 공장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헝가리의 양극재 캐파는 54,000톤인데 이거 헝가리 공장이 유럽 시장을 완전 선점하면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유럽 공장 없는 CATL도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공장에서 양극재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요게 매출 잡히는 게 바로 26년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26년도에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냐? 26년도에 네이버 금융 실적 평균에 4조가 잡혀 있습니다. 올해 3조 예상하는데 4조면 32% 매출이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 ESS 포텐이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ESS가 아까 그 사이즈로 분기당 800억이 아니라 분기당 1200억에서 1500억 사이즈 나온다? 그러면 26년도 매출은 아주 희망적으로 잡으면 최소 5조 이상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5조 때까지 매출이 회복된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1500억 사이즈가 아니면 왜냐면
ESS 매출 비중이 800억이면 곱하기 4 하면 3,200억이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연간 매출 3조에 10%도 안 되는 겁니다. 10% 정도니까 ESS 매출 비중이 20%까지만 올라오면 아까 ESS가 전기차보다 마진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체 영업이익이 훨씬 좋아지는 구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요새 에코프로비엠 좀 주가가 좋은 것 같고요. 아까 외국인 기관 수급 보여드렸죠. 외국인 8월 달 들어서 1등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기관이 아니고요. 외국인 순매수 1등이 에코프로비엠 1등이라는 거는 다 이런 상황을 좀 증명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죠.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의 재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재무적인 부분을 밝혔는데요. 우리가 실제 연간 활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 5천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현금은 2천억 정도 된다. 그래서 그거 다 합치면 7천억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에코프로비엠 쪽에서는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뭐 엄청 현금 흐름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연간 에비타 2천억에 실제 갖고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5천억 하면 7천억, 내부 현금 5천억 해서 7천억이고 연간 에비타 2천억 정도면 충분히 나중에 공장 캐파 가동률이 올라와서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면 7천억으로 재무구조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룹 차원에서 최근에 밝힌 거 GM 밸류체인 경쟁력 강화를 밝혔습니다. GM이 7월 달에도 판매량이 폭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GM에 들어가려면 LG엔솔 합작에 지금 GM 있잖아요. LG엔솔 GM이 이제 각형도 합니다. 그 각형 배터리 테슬라도 관심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GM 밸류체인에 들어가려면 LG엔솔하고 이제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좀 빠르게 좀 LG엔솔 쪽에 뭐 조금이라도 이게 발을 얹혀야 되지 않을까. 삼성 SDI 갖고는 너무나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아주 긍정적인 거는 재고 환입 규모가 100억 미만까지 떨어졌대요. 악성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남은 재고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고 에코프로비엠이 밝혔고요. 결국은 연간 10만 톤의 판매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2분기 나온 수치보다 더 계속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연간 10만 톤이 달성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지금 최대 지금 미지수로 보고요. 10만 톤 캐파 사이즈까지 올라오면 내년에는 실제 에코프로비의 매출 자체가 30% 넘게 잡혔기 때문에 10만 톤의 그 판매량, 출하량만 나온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조금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로봇주가 하반기에 모멘텀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시장 기대감 때문에 1월 달부터 3월 달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4월 달, 5월 달, 6월 달 로봇주가 관심이 아예 없었거든요. 하반기에는 분명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크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뭔가 하반기에 모멘텀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유니트리나 중국의 대표적인 로봇 업체들,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그 휴머노이드 쪽에서 글로벌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피규어 AI, 그 다음에 X1 테크놀로지, 엔트로피,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로봇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하반기에 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유니트리가 엄청나게 싸게 로봇을 뭐 900만 원도 안 되게 내놓으면서 이게 엄청 화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유니트리도 막 1000만 원도 안 된 로봇을 내놓는데 테슬라 너넨 뭐 하는 거야? 이런 그 시장에서 약간 테슬라를 비하하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거의 테슬라에 육박하는 정도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로봇 업체라고 보는데, 여기가 양산 일정을 앞당겨서 휴머노이드 로드맵을 테슬라보다 더 빠르게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되게 재미난 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마 상장이 임박해 있어요. 이거 벌써 올해 초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빠르게 상장되면 현대차 정의선 그룹 회장한테는 나쁠 게 없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좋아지고,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로도 활용이 됩니다, 이 지분이. 그래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 피규어 AI, 유니트리가 막 경쟁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드맵을 막 발표할 것 같아요. 테슬라 옵티머스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실제 생산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숫자를 공유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할지 그 청사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싼 저가에 내놓으니까
지금 기존의 글로벌 로봇 업체들이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 중에 탑티어인 피규어 AI가 아마 빠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AI 특정 고객사, 역시나 빅테크겠죠, 대량 주문을 언급했습니다. 하반기에 구체적인 업체명과 협력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로봇이 상당히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하반기에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고, 왜 최근에 좀 주춤했냐면 역시나 대미 관세 때문에 고객사들의 투자 집행이 취소가 아니라 연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결국은 로봇이 엄청나게 서비스든 물류든 제조업이든 자동차든 다양한 산업에서 결국은 산업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공정을 혁신하고 산업이 결국은 다 이제 무인화로 갈 건데, 그 산업 자체의 어떤 생산성, 그리고 산업 자체의 비용 절감, 그리고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어떤 변화, 공정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쓸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는 정부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부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국가에서 거의 200조, 100조 단위의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금액은 너무 터무니없이 적긴 하지만 5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가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라고 구체적인 기업들을 밝혔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 정책안이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정부에서 밀어주고 개별 기업단에서 밀어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 협동 로봇 쪽에서 기술력이 낮은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돼서 시가총액 2등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큰 포지션을 차지해서 업황이 둔화되니까 협동 로봇도 박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문제도 있었고 로봇을 쓰는 업체들의 투자 연기 문제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휴머노이드로 못 갑니다. 왜냐면 휴머노이드 시간이 너무 걸려요.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7년에 양산하겠다고 했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26년 말이나 27년입니다. 아직도 1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단계를 뭐가 메꿀 거냐? 반쪽짜리 휴머노이드, 예를 들어 로보티즈가 만든 AI 워커, 휴머노이드인데 바퀴가 달려있어요. 그런 형태.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업그레이드 버전. 이런 것들이 중간 과도기 전 단계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의 경기가 둔화되고 미국에서 투자 집행을 연기한다고 해도 휴머노이드가 완전히 안착하기 전까지는 두산 로보틱스가 하는 이런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들도 결국은 기술적인 편의성, 공정 자동화의 필수 부품으로 계속 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단계로 지금 로봇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뭔가 결과물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국내 대형 로보틱스 중에 시가총액 1등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에 포커스를 잘 맞췄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제품 공개를 아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당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고요. 양산 계획을 하반기라고까지 얘기를 하고도 있어요. 근데 요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연구진과 엔지니어들이 지금 세종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업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 설비가 세종시로 다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양산되는 거는 빠르면 내년 정도에 완공이 되겠죠. 내년 이제 1분기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푸시를 하면 빨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상장 준비 절차에 이미 돌입했어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려면 우리 어떠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이게 로봇이 생산될 수 있게 얼마나 투입이 될 거고, 이런 구체적인 로봇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겁니다. 피규어 AI가 봇큐라고 명명한 휴머노이드 생산 공정을 확보했어요. 피규어 AI가 최근에 58조 투자 관련된 나왔죠.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면 BMW에 이미 납품하고 있는 피규어 AI가 구조적으로 몇 천 대가 아니라 몇만 대 수준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으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피규어 AI에 걸맞는 양산에 대한 자동차 공장에, 우리 현대차 공장에 어느 정도 투입될까 하는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는 걸로 나올 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일종의 경쟁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드맵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격적으로 휴머노이드 사업을 구체함에 따라 그게 다 선순환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테슬라의 옵티머스 다 이게 그들 로봇 기업들 탑티어들끼리 계속 하반기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유될 것으로 보고요. 5월 달에 발족한 K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여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할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국내 압도적인 1등이기 때문에 가장 기대감을 갖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제 RB-Y1이라는 모델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요타와 MIT와 UC 버클리와 다양한 삼성전자와 다양한 휴머노이드 제품을 이제 드디어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반도체 생산 설비 내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겠다고 밝혔고요. 휴머노이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제품 일정을 빠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 공개하라고 할 것 같고요.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그 밑단의 부품 업체인 액추에이터, 하이젠 R&M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연말까지는 테슬라가 밝힌 연간 10,000대 수량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그 이동형 양팔 로봇, 그러니까 이동형 양팔 로봇이니까 반휴머노이드예요. 이게 RB-Y1이 예약 판매가 지금 30대 완판됐다고 하고, 단가가 연구용 9천만 원대, 그 다음에 상업용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니까 테슬라처럼 초도 양산 목표인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연간 10,000대를 판다고 하면 그냥 매출이 1조가 넘어갑니다. 전기차 양산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테슬라의 영업이익률 12%를 평균 잡아도 저는 이 12%보다는 로봇 마진이 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보수적으로 마진 12% 잡아도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예를 들어 10,000대만 팔아도 1조의 영업이익 1,200억 사이즈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요. 피규어 AI가 500억 달러, 스킬드 AI가 40억 달러, 유니트리가 2조 8천억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이 다양한 자체 개발,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를 했잖아요. 액추에이터, 감속기, 센서 다 자체 개발을 했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일단은 대학 연구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UC 버클리, 그다음 스탠포드, MIT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 연구소에도 RB-Y1, 그러니까 레인보우의 양팔 이동형 로봇 도입에 대한 그 실질적인 오퍼가 계속 오고 있고, 기술력의 글로벌 기업 연구소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로봇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이 이동형 양팔 로봇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에 본격적으로 생산 공장에 투입되는 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로봇 사업부, 미래사업 로봇 추진단의 인력을 대거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도 이 로봇 사업을 빠르게 좀 키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단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로보티즈를 좀 말씀드리면, 오픈 AI에도 휴머노이드 공급하겠다는 기사가 또 떴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는 이미 로보티즈가 샘플을 납품했었고요. 가장 좀 글로벌 기업들로 많이 오퍼를 받고 있는 게 로보티즈입니다. 오늘도 주가가 뭐 8% 급등 나오고 있는데, 오픈 AI랑 세미 휴머노이드,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휴머노이드 AI 워커에 대한 공급 논의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AI 워커 기반의 오픈 소스 기반으로 작업형 휴머노이드 드디어 오픈 AI 쪽으로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 글로벌 빅테크 쪽으로 확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선주문만 이건 국내인 것 같아요. 50대 확보했고, 올해 그냥 연간 무난하게 100대, 내년에 200대 이렇게 2배씩 판매가 늘어날 거로 보고요. 요것도 보면 가장 싼 게 매출이 4천만 원 대당, 비싼 건 8천만 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연간으로 매출 반영되는 거는 한 150억 정도에서 300억. 이 로보티즈 연간 매출이 450억 밖에 안 돼요. 근데 뭐 150억, 300억이면 로보티즈 매출이 그냥 80%, 100%씩 증가하는 사이즈고요. 로보티즈는 이미 2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도 한 45억 정도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심플합니다. 탑티어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안 빠져야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뭐 26만 원, 27만 원대를 견고하게 지키면 나머지 로보티즈나 하이젠 R&M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로봇 관련된 시장은 국내 대기업이 아니라 오픈 AI, 메타,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가
이 피규어 AI,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드한 AI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로봇을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쓸 거라고 보고 있고, 로봇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경쟁력이 생기면서 피규어 AI로도 쓰이고 각종 제조업체, 각종 서비스 업체에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빅데이터를 구현하는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쓰일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뭐 로봇 관련된 그 시장이 너무 작고 뭐 매출도 안 나잖아, 뭐 적자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전방 산업의 어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커지고 엄청나게 커지는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주춤하지만 언제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기반으로 보면 로봇용 액추에이터 시장만 연간 150조에서 200조 시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면, 테슬라나 피규어 AI나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완전 내재화 불가능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자체적으로 액추에이터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다. 피규어 AI 액추에이터 못 만들어요. 앱트론이 못 만들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못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거 액추에이터 쓰거나 자체 미국 액추에이터 거 쓰거나 중국 액추에이터 거 쓰거나 그럴 텐데, 미국 로봇 회사가 중국 액추에이터 안 쓰겠죠. 심지어 중국의 유니트리도 자기네들의 액추에이터 기술력이 딸리니까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씁니다. 그래서 국내 요 밑단에 있는 로봇 부품 업체들 같이 봐야 되고, 그러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견줘야 된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랑 시너지 효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활동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강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4명이서 하는데요. 저는 국내 주식 파트, 김선영 대표는 해외 주식 파트, 그다음에 윤여민 이사는 매크로, 시황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부영 이사라는 분이 비트코인하고 상업용 부동산을 하고요. 요 4명이서 전국적으로 강연을 다니고 싶은데 사람들 반응이 아직 부족해서 서울만 하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가 3번 했고요. 요번 달 8월 달에도 8월 30일 날 오프라인에 오시는 게 부담스러우실까봐 요번에는 줌으로 합니다. 8월 30일 토요일 날 줌으로 저희가 오프라인 강연을 하고요. PD님이 고정 댓글 달아주실 거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스킨십으로 끈끈하게 강연을 좀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해서 8월 23일 날 그걸 합니다. 스탠드업 코미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 코미디 분들 모셔가지고, 요새 가장 핫한 게 성수동의 연무장길인데, 성수동의 연무장길 팝업 스토어 빌려가지고 그 팝업 스토어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저희 4명이랑 호프타임 같이 맥주 마시면서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그런 LSK 파트너스 문화의 밤이란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PD님이 고정 댓글 달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 사업하고, 오프라인 강연 관련돼서 지방에 좀 와달라 요청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지방 갈 겁니다. 오프라인 강연 사업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을 하면 저하고 매일매일 소통하실 수 있고, 제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거를 제가 산업, 기업, 시황, 수급, 차트 다 다뤄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